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아주 평범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혼인이라는 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등 종족 보존을 위해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의 일이기에 이런 말이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가족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서로의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려주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야 이 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말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돌아보자면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달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전 돌이킬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빠져버렸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제게 일어난 어이없는 일에 대해 이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꽁꽁 숨겨둘 생각이었어요. 그리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내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처럼 눈뜨고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 어려서부터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학교 졸업 후 취직을 했을 때부터 연애보단 일에 집중하는 게 더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주변 지인들이 남자도 많이 소개시켜줬지만 그다지 흥미도 가지 않았고 제 스타일인 남자도 없었기에 그렇게 흐르듯이 나이만 먹어갔죠. 그러니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축의금을 주면서도 언젠간 이 축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보단 그냥 친구들을 위해 받을 생각 없이 내는 돈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전 30대를 넘어서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나 남자친구 없이 살다 보면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걱정을 하시기 마련이죠. 좀 더 어릴 땐 남자친구 없이 아빠 엄마랑 같이 살자며 더 늦게 결혼해도 된다고 하셨던 부모님이었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니 확실히 저희 부모님도 달라지시더군요. 만날 때마다 남자친구는 없냐며 캐묻기 바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전 제가 원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일가 결혼할 거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항상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 쉬기에 바쁘셨어요. 아버진 이런 제 모습에도 절 무척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외손주를 보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효정아, 이 애비 소원이다. 언제쯤 시집가서 손주 안겨줄 거니? 내 친구들은 벌써부터 손주 자랑하고 난린데 내가 아주 배 아파 죽겠어. 아빠, 무슨 손주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나? 아직 마음에 드는 짝을 못 만나서 그러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빤 내가 아무 남자나 만나서 시집가면 좋겠어요? 난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사는 게 좋구만. 알았다, 알았어. 그치만 네 나이 40은 넘지 말아야지. 직업도 있고 얼굴도 멀쩡한데 남자친구 한 명을 집에 데려오질 않니? 에휴, 암튼 이 아빠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아줘라. 나도 우리 사위랑 남들처럼 소주 한잔 하는 게 소원이야, 소원.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솔직히 아버지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제 지인들, 친구들은 하나 둘씩 결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SNS에 친구들이 아기들 사진들을 올려놓으면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남자가 없는 것을요. 정말 결혼정보업체라도 가입해서 만나야 하나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운명적으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가려는데 밖에서 웬 소란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몰려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더니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 셋이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를 무참하게 짓밟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학생을 제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그만하지 못해? 힘없는 노인을 이렇게 폭행하면 어떡해?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 아, 아저씨는 또 뭐예요? 누가 꼰대 아니랄까봐. 아저씨도 해코지 당하기 싫으면 당장 꺼지세요. 똑같이 당하기 싫으면.
뭐야? 이것들이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그렇게 말하더니 순식간에 학생 셋을 제압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눈 깜짝할 상황이었습니다. 제압을 당한 학생들은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나한테 빌 게 아니라 여기 계신 할아버지한테 빌어야지. 어디서 조그만 것들이 어른한테 대들고 있어? 가정교육도 안 배웠어? 아, 네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무례를 범해서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학생들은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훈계를 하니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남자가 끼어든 것이었고요. 학생들이 무릎 꿇고 사과를 하니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연신 구해줘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게 저와의 첫 인연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만날 사람은 만난다고 하더니 제가 가입해 있는 동호회에 그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저는 평소 취미로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을 해 나름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제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된 거였어요. 솔직히 그 사람을 본 순간 심장이 뛰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쑥스러워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몇 번을 같이 자전거를 타고 나서야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사는 지역도 가까웠고 회사도 제가 다니는 회사와 10분 거리라 우린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퇴근하면 항상 같이 밥을 먹었고 술도 한 잔씩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제게 꽃다발을 사서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정아, 우리가 알게 된 지 이제 고작 2달이 되어가지만 처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네. 처음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했는데 이젠 당당히 말하고 싶어. 우리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만나보지 않을래? 항상 널 지켜보고 있었고 너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었어. 정식으로 고백하는 거야. 내 여자친구가 되어줘. 그렇게 말을 하며 제게 꽃다발을 내미는데 그땐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꽃다발을 받은 순간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땐 왜 몰랐을까요? 화려한 말솜씨로 여자를 꼬시는 남자들은 모 아니면 도라는 사실을요. 그땐 그 남자가 도가 아닌 모였길 간절히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전 그 사람의 언변술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신뢰에 세기를 받게 된 건 그의 말솜씨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말뿐인 사람이었다면 저도 그다지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성실하게 저와 저의 주변을 자주 챙겨주었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그 사람에게서 아무 말이 없어서 제 생일을 잊었나 싶었어요.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던 사이 이미 퇴근 시간이 되어 결국 기분이 좋지 않은 채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건물 밖을 나서는데 익숙한 얼굴이 제 눈에 비치더군요. 효정아, 여기. 웃으며 반기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제 생일을 잊은 게 아니구나 싶었는데 선물 꾸러미를 10개나 안겨주더군요. 뭐가 이렇게 많아? 이게 다 선물이야? 당신 선물도 있는데 그거 말고 효정이 네 부모님 선물도 있어. 뭐라고? 아니, 우리 부모님 선물은 왜? 제 생일인데 왜 저희 부모님 선물을 준비했나 싶었어요. 효정이 너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게 낳아주신 분들이 부모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네 생일날 부모님께 선물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어. 혹시 부담되시려나? 이걸 진짜로? 우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어? 보통은 이런 생각은 못 하잖아. 그 사람의 말에 저는 너무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생일에 부모님 선물까지 챙겼다는 남자가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봐도 어른들께 잘할 것 같은 듬직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감동한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내 마음은 보통이 아닌 거지. 그만큼 진심이란 뜻이야. 그리고 비싼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않게 잘 말씀드려줘.
그리고 이건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 그러면서 그가 건넨 건 차 뒷좌석에 있던 화사한 꽃바구니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싱긋 웃으며 그러더군요. 우리 부모님한테 효정이 네 이야기했거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오늘이 네 생일이라고 했더니 축하한다면서 꽃바구니를 손수 골라주셨어. 실은 다른 선물도 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네가 너무 부담스러워할까 봐 이것만 준비하신 거야. 받아줄 거지? 너무 고마워. 두 분 부모님께 어떻게 감사를 전하지? 나 살면서 이렇게 큰 사랑 받는 거 부모님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 꽃다발도 너무 예쁘다. 잘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꼭 잘 전해줘. 저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까지 생각해주는 남자가 어디 흔할까요? 게다가 사귄 지 얼마 안 되는 아들의 여자친구 생일마저 그렇게 살갑게 챙겨주는 부모님들. 비싼 물건이 아니었기에 더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부담스럽지 않게 챙겨준 느낌이 정말 좋았거든요. 게다가 이런 일은 그 생일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장이 있다며 다른 지역에 다녀오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면 그 지역 특산물을 사서 꼭 저를 통해 저희 부모님께도 선물을 하곤 했어요. 저는 이 사람의 이런 배려와 세심한 생각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니 더욱 믿음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 성의가 있었기에 그 사람에 대한 저의 신뢰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탓에 작은 위화감 따윈 모두 별거 아닌 걸로 느껴졌어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할 때면 항상 제가 듣지 않도록 밖에 나가는 거, 그리고 가끔 연락이 잘 되지 않았던 거, 그런 것들이 사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한 제 신뢰는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수법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교제 10개월 만에 그 사람이 제게 청혼을 하더군요. 이때는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결혼이라뇨. 그래도 2년은 만나봐야 사람에 대해 잘 알 텐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는 제게 그러더군요. 네가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 나도 잘 알아. 내가 당신이랑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 청혼은 거절해도 돼.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린 10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만났지만 서로 너무 잘 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도 30대 후반이고 나도 30대 후반이잖아. 나이가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세 생각하면 일찍 결혼하고 싶기는 하거든. 우리 회사 알지? 가족 경영이라서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데 아버지도 빨리 며느리 보고 싶어 하거든. 그렇게 남자친구는 간절히 저와의 결혼을 원하면서 저는 청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가기로 했어요. 집에 와서 전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엄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어. 사실은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뭐? 진짜로? 언제부터 만난 건데? 이야, 올해 들어서 내 제일 좋은 소식이다. 그 남자 얼굴 한번 보여줄 거지? 그럴 생각으로 말한 거잖아. 일단은 내가 관상을 좀 봐야 돼. 아빠, 또 그 관상 타령이야? 아니 도대체 관상을 왜 믿는 건데? 그 사람 됨됨이나 성격이나 환경을 봐야 하는 거지. 관상이 대체 뭘 알려준다는 건데. 제발 그럼 미신이 이제 그만 좀 믿어. 저는 아버지께 투덜거렸어요. 사실 저희 아버진 관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아버지가 관상에 집중하게 된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들어서 아는 사연이 있었죠.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매우 궁핍하게 살았거든요. 돈을 벌려고 10대 후반부턴 악착같이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심야 시간까지요. 자는 시간 쪼개가며 힘들게 일해 돈을 모았다고 했는데 생각처럼 잘 모이지 않았다고 해요. 어릴 때 조부모님들을 여의고 아버진 미천도 없는데 벌어들이는 돈도 족족 가족들 때문에 다 빠져나가 엄청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20대 땐 사기도 2번이나 당해서 모아놓은 돈도 모두 잃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사기는
군대 선임에 동업하자는 말에 동업을 준비하다가 그 사람이 돈 만들고 날아가서 당했습니다. 두 번째 사귄 절친한 고향 친구가 돈을 불려주겠다는 말에 혹했다가 또 모아놓은 돈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달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다 보니 그렇게 정신력이 좋은 아버지도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에 어떤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을 계기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을 믿기보단 본인의 능력을 더 믿으며 돈을 모았고 40대가 되어선 모아놓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됐다고 했어요. 30대 아버진 남들보다 2배는 더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제가 보기에도 아버진 쉴 틈 없이 일만 했어요. 사람들이 악착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저희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했고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공부를 한 아버지는 일찌감치 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고 이후 손을 대는 땅마다 땅값이 많이 올라 현재는 60억대 건물주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인생을 바꾼 특별한 사람은 바로 관상가였습니다. 두 번째 사기를 당하고 허탈한 마음의 아버진 강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웬 지나가던 사람이 아버지를 잡더랍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 다 끝난 표정으로 다리를 걷고 있는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곧 아버지가 안 좋은 선택을 할 거라는 착각을 하신 것 같았다고 해요. 그 사람은 아버지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관상을 보아하니 이마가 좁고 부모궁이 그리 좋지 않은 걸 보니 초녀 눈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던 것 같군요. 그렇지만 중녀 눈을 보는 코와 광대, 눈의 상태는 무척 좋습니다. 특히 콧망울이 두툼한 걸 보니 여기서 주저앉을 상은 아니고 콧대가 선 걸 보니 본인 재능으로 재물을 많이 모아 자수성가할 관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턱이 둥글고 두툼한 걸 보니 말년은 더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초년엔 안주와 실패를 겪을 수는 있겠지만 중년운과 말년운이 좋으니 지금은 최대한 자중하고 투자나 사업 같은 건 안정적인 40대가 되면 하시는 게 좋겠군요. 지금은 버티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단 자신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러면 일이 조금은 잘 풀릴 겁니다. 관상가의 그 말에 아버지는 피식 웃었대요. 말은 누가 못하냐고요. 그렇지만 그 관상가가 아버지를 위해 그런 관상을 봐준 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아버진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저기 선생님, 혹시 사기꾼 관상도 잘 보시는가요? 이런, 제가 사기꾼처럼 보여서 그렇습니까? 그 관상간 아버지 물음에 웃으며 답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관상가님을 만나기 전에 2명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2사람 모두 제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왜 저를 배신했는지, 왜 저에게 사기를 쳤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관상가님이 저에게 사기꾼의 얼굴을 알려주신다면 다음부터 그런 사람을 잘 피해가며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를 당했던 아버진 이런 미신에라도 매달리고 싶었다고 했어요. 절박한 사람에겐 그 어떤 사소한 것도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잖아요. 필사적인 아버지의 모습에 그분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관상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단적으로 보자면 눈이 처지거나 눈이 짝눈인 사람은 속을 잘 알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얇고 끝이 처진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니 신뢰하기 힘듭니다. 입술이 너무 두꺼우면 욕심이 많아 남의 것을 뺏으려는 성향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사기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눈, 코, 입이 좋지 않은 모양을 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그 나쁜 점을 덮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사기꾼을 정말로 찾아내고 싶으면 좀 더 깊이 관상을 공부해 보세요.
아버지는 그 사람의 말에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배신한 두 사람이 모두 관상가가 말한 그대로의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관상가는 아버지에게 힘내라고 말하고 떠나갔지만 아버진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관상을 알고 있으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 뒤로 아버진 관상을 배우게 됐고 그것을 토대로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기 이르렀던 거예요. 그런 연유로 제 남편감이 될 남자친구의 관상도 보겠다고 한 거였죠. 전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진짜 내 남자친구 관상 볼 거예요? 당연하지. 결혼은 집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야. 사람 잘못 들여다가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걸 많이 봤다. 사람 들이는 건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돼. 진짜 제발 그러지 좀 마, 아빠. 그 사람이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하겠어. 미신이나 믿는 집안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동생이 막 웃으며 넘어가더군요. 왜냐하면 남동생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도 아버지가 관상을 보고서야 결혼을 허락했다고 했거든요. 사실 남동생은 지금 결혼한 올케 그 이전에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하루는 동생이 그 여자친구 집에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 여자친구 얼굴을 보더니 깊게 만나지 말고 어느 정도 만나다가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남동생이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수많은 남자를 동시에 만나는 여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걸 이유로 헤어지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남동생은 맹신까지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믿고 있더군요. 남동생의 말을 듣고 나니 정말로 아버지 보는 눈이 대단한가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남자친구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남자친구가 뭔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남자친구를 만난 날 전 말했습니다. 저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관상을 좀 보셔. 관상가나 역술가 같은 사람은 아니야. 근데 자기랑 만나면 관상을 꼭 보고 싶으시대. 그래도 괜찮겠어? 막 걱정되고 그런 건 아니지? 무슨 걱정이 돼. 이래봬도 나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난리도 아니거든. 괜찮아. 거리낄 게 없으니까. 난 걱정도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용하셔? 아니, 용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 그런 거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미리 언질해 두는 거지. 아무렇지 않으면 됐어. 그럼 상견례 날 보면 되겠다. 그치?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며 믿음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본인에게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니까 관상을 봐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리고 제가 봐도 남자친구의 인상은 충분히 합격상이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효정아, 나랑 결혼하면 일 바로 그만두는 거 어때?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조건은 지금 받는 연봉보다 더 많이 챙겨주실 거야, 우리 아버지가. 에?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리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건설업체로 가.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 그랬더니 제게 그러더군요. 여자들 결혼하고 나면 회사 눈치 많이 본다며?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도 그렇다고 하고. 근데 아이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출산휴가며 육아휴직도 써야 하잖아. 근데 눈치도 보이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람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들었어. 근데 당신이 우리 회사로 들어오면 아무런 눈치 볼 것도 없이 휴직도 쓸 수 있고 경력 단절도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아버지가 당신 자리를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강요하는 건 아니야. 그냥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지. 알아두고 나중에 당신이 필요할 것 같으면 나한테 얘기해. 우리 회사로 이직시키면 되니까.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저와의 미래를 신중하게 알아봐주고 있다는 사실도 마음에 들었죠.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알고 행동하니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양가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를 하기로 날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저는 결혼이라는 달콤한 한상에 빠져 있었어요. 상견례 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보, 예비 사위 가족이 될 수도 있으니 말할 때 또 조심하세요. 관상 얘기 입에도 올리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하라고요. 알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나 그 사람한테 벌써 아버지가 관상 본다고 얘기했어. 넌 그런 얘기를 왜 해? 아이고 얘, 엄만 그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된다. 미신이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니? 엄만 네 아빠 사람 보는 눈을 믿긴 하는데 그걸 관상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거든. 얘기를 했는데도 당당하다면 뭐 더 볼 것도 없을 것 같긴 하네. 자, 이제 가볼까? 그렇게 저흰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와 있던 남자친구의 가족들과 마주치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굉장히 묘해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를 한번 보더니 그의 아버지를 보고 그의 어머니를 또 한 번 보셨죠.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와 많이 닮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말 자주 듣습니다. 오히려 못난 저보단 지혜밀 닮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진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농담까지 섞어가며 제 아버지의 말을 잘 받아주었어요. 전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까 걱정되어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웬일로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말을 하더군요. 사실은 제가 관상을 좀 잘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 될 사람 인상이 좋은 것이 관상이 아주 좋네요. 크게 성공할 상입니다. 우리 딸이 괜찮은 남자를 데려온 것 같아서 다행이군요. 아, 그렇습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어딜 가도 인상이 참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들 덕도 많이 보고 있지요. 예, 그러면 결혼식은 좋은 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 양가에서 날짜를 받아 다시 정하기로 하지요. 일단 날을 3개 정도 받아오시면 저희 쪽과 비교해서 같은 날짜가 있으면 같은 날짜를 잡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우리 딸 사주를 봤는데 올해는 날을 잡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내년으로 잡아야 하는 게 좋을 거라는데 내년까지 괜찮겠습니까? 아이고, 내년이라니요. 좋은 날이 있으면 빨리 서둘러 결혼하는 것이 전 좋을 것 같네요. 사실은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 며느리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며느리 들어오면 대표 자린 아들한테 넘기고 전 늙음하게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쉬고 싶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뜻을 굽히지 않고 서둘러서 좋을 것 없다며 천천히 다시 날짜를 다시 잡기로 하고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어머니 팔짱을 끼고 어땠는지 여쭤봤어요. 엄마, 어때요? 생각한 것보단 꽤 괜찮은 자리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관상 얘기 너무 많이 안 한 것도 다행이고. 맞아. 근데 여보, 왜 사위한테 아버지랑 안 닮았다는 이야기를 했어? 사위하고 비교되면 사돈 어른이 좋아하시겠어? 기분 나빴으면 어떡하려고. 어머니와 제가 농담을 하며 밖으로 나오는데 아버진 집에 오는 길 내내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저는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아빠, 왜 그래요? 왜 아무 말이 없는 건데? 그 사람 관상 좋아 보인다며. 그럼 다 된 거 아니야? 관상은 나쁘지 않은데 묘한 게 걸린단 말이지. 효정이 네 남자친구 관상은 좋은데 일단 좀 더 알아볼 테니 너도 너무 서두르지 말거라. 알았지? 아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뭐가 문젠데요? 저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냐며 아버지를 따라가며 물었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가 너무 찜찜했어요. 남자친구 관상이 나빴다면 그 자리에서도 아버진 깽판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관상이 너무 나쁘다고, 우리 딸은 못 주겠다고,
충분히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관상이 좋다고 말씀하시더니 왜 이렇게 찜찜한 행동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뭘 알아보겠다는 건지 전혀 상상도 가지 않았고요. 그저 아버지가 이상한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 이후 저는 남자친구와 이리저리 예식에 대해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결혼식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곧 날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효정아, 결혼하면 신혼집 위치도 중요한데 혹시 생각해 둔 곳 있어? 난 직장 근처면 좋지. 다행스럽게도 오빠 직장도 이 근처고. 그런데 여긴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나도 고민 중이야. 월급쟁이가 뻔하잖아. 대출도 한두 푼도 아닐 테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말하더군요. 사실은 내가 이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봐둔 게 있는데 당신도 가서 한번 볼래? 10억 정도 하는 집인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 부동산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이 집은 신축 아파트고 위치도 좋아서 금방 나간다 하더라고. 너만 괜찮다면 결혼 전에 미리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효정이 네 생각은 어때? 매매? 전세도 괜찮지 않아? 무턱대고 사기엔 좀... 괜찮아. 보고 괜찮은지부터 확인해보고 결정하자. 그렇게 남자친구를 따라 엉겁결에 집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집은 정말 좋더군요. 그 평수에 그 가격이면 좀 비싼 느낌은 들었지만 거의 새 아파트라서 따로 리모델링 할 필요도 없었어요. 효정아, 너무 괜찮지 않아? 우리 여기 이 집 구매할까? 매매 대금은 둘이서 같이 모아서 내도록 하고. 그치만 우리 아직 결혼식 날도 안 잡았는데 집부터 사는 건 좀... 저만 믿으세요, 아가씨. 나중에 아기도 낳고 해야 하는데 전세로 들어가면 집을 또 알아봐야 하고 또 옮겨야 되잖아.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고민이야? 남자친구는 절 설득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오빠, 그러면 결혼식 날짜 확실히 잡고 부모님께 의논하고 집을 계약하는 건 어때? 무슨 소리야. 뭐하러 허락을 받아. 어차피 우리가 결혼하고 살 집인데.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내 명의로 계약해서 계약금을 먼저 낼게. 그리고 결혼 날짜 정해지면 둘이 모아서 잔금 넣는 걸로 하자. 그러면 깔끔하잖아. 우리가 결혼하는 건 어차피 시간 문제야. 당신도 돈 좀 모아둔 거 있잖아. 모자라면 대출 껴도 되고. 우선 나 계약한다. 갑작스런 상황에 저는 극구 말렸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덜컥 계약을 해버리더군요.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은 집 계약금 1억을 걸고 잔금은 2달 만에 치르기로 하고 계약을 해버리더군요. 전 그때 처음으로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무대뽀였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하고요. 우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남자친구의 진짜 정체를 알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였죠.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빨리 오라고 다급히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곧장 집에 갔더니 아버지 표정이 굉장히 안 좋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서류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저는 서류 봉투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효정아, 역시 관상은 숨길 수가 없나 보구나. 일단 너 마음 굳게 먹고 이것 봐. 다 보고 나서 이야기하자. 평소엔 조금 가벼운 듯한 아버지가 괜히 무게를 잡으니 겁이 났습니다. 그래도 읽어보라니 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서류를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엔 남자친구의 뒷조사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남자친구 관련된 내용들 같은데? 뒤에도 다 읽어봐, 어서. 아버지 최근에 저는 뒷장을 넘겨보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사진이 2장이 있었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남자친구의 사진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남자친구를 닮은 것 같은 낯선 사진이었어요. 잘 봐라. 왼쪽이 성형수술 전 사진이고 오른쪽이 성형수술 후의 사진이야. 지금 신분 세탁한 거라고. 너 지금 완전히 속고 있는 게야. 신분 세탁이라뇨? 사람이 성형수술 할 수도 있잖아. 어이구, 이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그놈 사기 전과 오범에 폭력 전과도 있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야. 이 아빠가 흥신소에 사람 고용해서 거금을 주고 몇 번을 조사하고 확인했어. 거기에 적힌 거 그대로야. 순진한 널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라고. 뭐라고요? 진짜예요? 그놈하고 지혜비가 운영하는 회사, 말 그대로 유령 회사야.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페이퍼 컴퍼니 같은 회사라고. 요즘의 세금 문제 때문에 이런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여기가 바로 그런 곳들 중에 한 곳이야. 그리고 그 애빈 바지 사장이었고. 바지 사장 알지? 이름만 빌려주고 월급 받는 바지 사장 말이다. 네 남자친구 그놈도 그 유령 회사 소속돼서 월급 받고 있었고. 더 무서운 거 하나 말해줄까? 그놈 깡패야. 범죄 집단에 소속된 무서운 놈이더라고. 너 잘못하면 인생 콜로 갈 뻔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어? 전 아빠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나름 사람을 잘 본다고 생각했는데 깡패, 불법의 유령업체 직원이었다니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부끄럽더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 보거라. 그놈 3년 전에 결혼한 사진이야.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 놈이었어. 알고 보니 전철 두드려 패서 이혼한 놈이더라. 어떻게 여자를 때릴 수가 있냐. 여자를 때린 남잔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난 우리 딸이 똑같이 당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니 아주 심장이 떨리더구나. 천만다행이야. 정말 조상님이 도우셨어. 아빤 그렇게 말씀하시며 소주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하더니 그놈의 언변술에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너무나 죄송했고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복수를 해서라도 그놈 반드시 무릎 꿇게 만들게요. 날 기망하고 뻔뻔하게 우리 가족까지 속였다는 걸 생각하니 저 더는 가만히 못 있겠어요. 다 엎어버려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래, 우리한테 사기치려고 한 죄값은 받아야지. 그리고 너한텐 이미 사기를 쳤지 않냐. 혼인빙자 사기. 그놈 정과 오범의 범죄도 하려 해서 그냥은 못 넘어갈 거다. 그리고 아마 그놈은 내 돈을 노렸을 거야. 그래서 너한테 결혼을 재촉하고 서두르려고 했을 거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머릿속에 그놈이 했던 행동들, 말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더군요. 저희 아버지 건물 값어치가 얼마나 되니, 임대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등등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본인 아버지도 한 달에 얼마 버신다,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우라통이 치밀더군요. 결국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쓰레기 사기꾼 놈의 집 주소를 핸드폰으로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타이밍 딱 좋게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결혼할 날짜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빨리 절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약속 장소로 갔더니 그 남자가 보이더군요. 그리곤 표정이 그리 좋지 않은 저를 보며 천진난만하게 자기 본론부터 꺼내더라고요. 효정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너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 가지고 왔어. 우리 쪽에선 최대한 결혼 날짜를 일찍 잡는 게 좋대. 날 잡고 나면 잔금 치르자. 뭐? 잔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라니. 저번 주에 오빠가 아파트 계약금 1억 넣고 왔잖아. 우리가 살 집 말이야. 근데 있지? 지금은 당장 자금이 융통이 안 돼서 그러는데 네가 먼저 잔금 좀 치러주면 안 될까? 2달 정도만 있으면 현금 융통되니까 그때 당신한테 내가 돌려줄게. 나 돈 없는데? 무슨 소리야?
아버님 있잖아. 아버님한텐 9억은 껌값일 거 아니야. 아버님한테 말씀 한번 들어보는 게 어때? 슬슬 본색이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말대로 그놈은 아버지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쥐뿔도 없으면서 9억이 껌값이라는 그놈의 말을 듣고 참 기가 차더군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돈이 목적이었다는 걸 드디어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주 꼴값을 하시네. 네 눈에 내가 호구로 보이지? 뭐? 꼴값? 그게 무슨 소리야? 아주 쇼하고 자빠졌네. 어디까지 하나 듣고만 있었더니 아주 사람을 물러보네. 근데 어쩌냐? 네 인생 완전 끝났어. 너 세됐다고. 그렇게 말하고선 아버지가 준 서류들을 그놈 면상에 던져버렸습니다. 뭐? 건설회사 아들? 아들은 아들이지. 바지 사장 아들. 그리고 너 범죄자라며? 사기 전과에 폭력 전과 아주 화려하더라. 너 같은 놈은 예전 삼천교육대 들어가서 굴러봐야 정신을 차릴 놈인데 참, 세상 참 좋아졌지. 뭐? 삼천교육대? 깡패들 교육시키는데 말이야? 오라 잘하네. 그리고 너 네 마누라 두드려 패서 이혼당했다며? 진짜 어디가 네 마지막 모습이니? 난 너 같은 남자들 증오한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당한 만큼 돌려받아야겠어. 효정아, 과거는 과거일 뿐이잖아.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지? 교회 갈 때마다 과거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니까.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이잖아. 실수 좋아하시네. 난 그런 인간 받아줄 마음 없으니까 그런 여자 어디 찾아보시던가. 그리고 너 교회 욕 보이게 하지 마. 하나님도 너 같은 놈은 이미 버렸을 테니까. 이 갱생도 안 될 놈의 자식아. 전 이렇게 그동안 이 자식한테 당했던 모든 것들을 풀기 위해 속 시원하게 젖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점점 본색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 놔. 말이면 단줄 아냐? 너 죽고 싶어? 돈 좀 한몫 뜯어 먹으려고 했더니만 재수없게 됐네. 됐고, 그럼 계약금 1억 내놔. 그 돈 주면 깔끔하게 꺼져주마. 뭐? 1억? 그거 네가 넣은 거잖아. 난 분명 양가 부모님 허락 받고 하자고 말했을 텐데 기어코 말려도 본인이 직접 계약금 넣은 거 모르시나 봐? 아주 꼴 좋게 됐네. 사기 치려다가 생돈 1억 날라가게 됐네. 아까워서 어쩌니? 그렇게 비아냥거렸더니 저한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누군가가 몽둥이를 들고 절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귀인은 아버지였어요. 사실 제가 이놈을 만난다고 했을 때 해코지 할까봐 걱정된다면서 몰래 저를 따라왔었거든요.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제 앞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엔 몽둥이가 들려 있었어요. 야, 이놈아! 저리 썩어 안 꺼져? 내 귀한 딸 건드리기만 해봐. 아주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거니까. 알았어? 아니, 두 부녀가 눈에 뵈는 게 없나? 세상 무서운지 모르나 본데. 그래, 오늘 세상 무서운지 알려줘야겠네. 일로 와, 일로 오라니까. 하지만 그놈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삐삐 경찰차가 나타났거든요. 아버진 제게 오시면서 무슨 사달이 날 것 같아 미리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였습니다. 결국 그놈은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쥐새끼처럼 도망가는 게 아니겠어요? 역시 범죄자들은 떳떳하지 못하니 경찰차만 봐도 도망 다닌다던데 딱 그 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현명한 처세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놈만 똥줄이 타게 된 순간이었죠. 그놈은 현실을 직시했는지 다음날 제게 전화와서 어제와는 다르게 살살 비는 게 아니겠어요? 효정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내가 빌게. 그러니 나 좀 살려주라. 그 1억 내 전 재산이란 말이야. 그 돈 없으면 나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고. 불쌍한 인생 구제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정 안 되면 딱 절반인 5천이라도.
이렇게 애원을 하며 어린애처럼 엉엉 울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한 번은 당해도 두 번 당할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전 알고 있었어요. 오천 좋아하시네. 넌 혼인빙자 사기로 콩밥이나 먹을 준비해. 사람 잘못 건드렸어. 한 번만 전화했다간 아주 뼛속까지 탈탈 털어버릴 줄 알아. 알았어? 효정아, 효정아, 끊지 마. 효정아. 전 그렇게 시원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제게 싹싹 빌며 애원하며 우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결국 그놈은 본인이 기세등등하게 넣은 계약금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더 웃긴 건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 찾아가 내 돈 1억 내놓으라며 물건을 부수고 난리를 쳐서 유치장 신세까지 졌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 심정은 이해가 가네요. 돈 1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개고생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을 날렸으니 그 심정이 오죽할까요? 그러게 죄를 짓고 살지 말았어야죠. 이뿐만 아니라 아버진 익명으로 그놈 아버지가 바지 사장으로 있는 유령 회사를 신고해버렸습니다. 그 페이퍼 컴퍼니 말이죠. 아마 그 회사에서 불법적인 자금들이 유통이 됐을 텐데 아버진 그 씨를 아예 싹둑 잘라버린 거였어요. 뒤늦게 그 회사는 폐업을 하고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또 모르죠. 다른 유령 회사를 차려 또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지도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모르면 몰랐지 내가 아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요.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작것들은 모조리 없어져야 한다면서 말이죠. 혼인빙자 사기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죄가 넘쳐나고 그놈하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혹시라도 해코지라도 할 수 있으니 아버지가 그 선에서 조용히 마무리하자고 하더군요. 그 대신 전 요즘 호신술을 배우고 있어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여자라고 해서 그냥 당하긴 싫거든요. 열심히 호신술을 연마해 제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인생을 하나라도 더 배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아버지한테는 아직도 제가 애라는 걸 깨달았고 많은 걸 배우고 겸손해야 된다는 깨우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 사람과의 악연이 끝이 났어요. 정말 거친 풍파를 겪은 것만 같았어요. 한동안 무섭기도 하고 밖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쫓아오나 뒤를 돌아보기도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떳떳하고 죄가 없으니까요. 관상을 잘 보시는 아버지 덕분에 지옥에서 벗어나면서 저는 요즘 관상 보는 법을 취미로 배우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되도록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낚시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 전국에 있는 낚시터를 다니기도 하고 어머니에게 요즘 음식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고생만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이제는 제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거든요. 앞으로 더 이상 부모님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 의심이 된다 싶으시면 뒷조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워낙 범죄자가 판을 치는 세상이니까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지키자고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결혼 6년 차 워킹맘입니다. 최근에 시댁을 초토화시킨 커다란 사건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우선 저는 나름 베테랑이라 자부하는 15년 차 간호사입니다. 10년 전 지금 있는 병원으로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적응하기 바빠 누군가를 만날 시간조차 없었던 때에 남편이 작은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때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열정으로 가득했던 젊은 그 시절엔 하루에 4시간을 자며 쉴 새 없이 일하던 워커홀릭이었답니다. 빡빡한 스케줄 근무에 연애는 고사하고 밥 먹을 시간조차 쪼개가며 지냈었죠. 눈이 참 많이 내리던 겨울날 입원병동 야간 당직을 섰고 남편이 깁스를 한 발로 목발을 집은 채로 다가와 수고가 많다며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주더라고요. 창가 앞에 놓인 작은 테이블의 첫 만남이었지만 우린 많은 이야기를 하였었고
이후로 지루하던 나이트 근무가 계속 기다려지더라고요. 남편이 퇴원을 하던 때쯤 우린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었고, 그렇게 4년이란 연애 후 결혼에 골인을 하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제 딸을 얻게 되었답니다. 노산에 가까운 나이인지라 출산 후 몸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었죠. 딸아이가 너무나 어려 손이 많이 가지만 워낙 일욕심이 많았던지라 아이가 돌이 지나자마자 복직을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제 생각들을 얘기했죠.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 서윤이는 베이비시터를 구하거나 엄마나 장모님한테 말씀드려 부탁해보지 뭐. 고마워, 여보. 항상 나를 존중해주는 남편 덕에 어린 딸아이의 걱정도 조금은 사그라드는 듯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 서윤이 돌잔치 날이 다가왔어요. 동서, 복직한다며?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어. 서윤이 이제 돌이야. 한참 엄마 손길이 필요한 시기라고. 간호사 일이 뭔 대수라고. 서방님 벌이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벌써 복직을 한다는 거야? 맞아요, 형님. 아무리 못해도 서윤이 유치원 들어가는 건 보고 복직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없어도 그 병원 잘 돌아갈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다 허락한 복직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동갑내기 형님과 동서였어요. 이 둘은 대학 시절부터 원래 알고 지냈던 친구 사이였다고 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10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만났고 결혼 후 서방님과 동서를 소개시켜 주어 인연을 맺게 해줬다고 합니다. 현재도 같은 병원에 일하며 돈독한 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그 둘 사이에 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저보다 한참이나 어린데다 제 직업을 은근 무시하는 눈치였거든요. 둘은 의사이긴 하지만 작은 개인병원 페이닥터로 저처럼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마치 의사와 간호사는 주인과 그 주인을 따르는 하인 마냥 간호사를 하대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 눈살을 찌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걱정은 감사해요, 형님, 동서도. 하지만 저는 지금도 제가 빠른 복직을 하는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저야 그 누구보다 서윤이 유치원 가는 모습까지 옆에서 봐주고 싶죠. 하지만 저도 제 일이 있고 어머님, 아버님도 모두 허락한 거예요. 그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오지랖에 비꼬는 듯한 둘의 말투까지 조금은 화가 났지만 최대한 참아가며 정중히 말했어요. 그러자 그 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콧방귀를 끼며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고작 의사 시다바리 주제에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저러는지. 그러니까 누가 보면 병원장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 보이는 행동이 귓속말이지 목소리가 쩌렁쩌렁한 게 거의 다 들으라는 식으로 앞담이었어요. 더 이상 참지 못한 전 한마디 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시어머니의 등장으로 그조차 할 수 없게 되었죠. 거기서들 뭐 하는 거니? 무슨 일 있는 거야? 시부모님은 아들만 셋인지라 저나 형님 동서를 마치 친딸처럼 예뻐하셨어요. 두 분은 왕년에 몇 개 사놓은 작은 땅들이 재개발로 이어져 지금은 10개가 넘는 건물을 관리하는 졸부시죠. 되게 보통 사람들은 쉽게 큰 돈을 얻게 되면 조금씩 성격이 변하기도 하는데 시부모님은 달랐어요. 매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도 꾸준히 하셨었죠. 어머니, 저쪽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양념게장 있어서 저랑 막내 동서가 좀 챙겨놨어요. 같이 드시러 가요. 맞아요. 큰형님이 보자마자 어머님 드린다고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여우 같은 형님과 동서는 그런 시부모님에겐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중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어요. 한 번은 서윤이가 태어나기 전 만삭의 몸으로 명절을 보낼 때였어요. 하필 형님은 그 명절에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나타났고 동서는 고열로 인해 몸져 누웠다며 오지도 않았죠. 결국 낑낑대며 혼자 전을 부쳤고 옆에서 가만히 앉아 TV나 보던 형님은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와 부쳐진 전을 간을 본다며 맛보더니 어머 동서 동태전은 너무 비리고 동그랑땡은 너무 싱겁다. 깻잎전은 좀 짠 것 같은데. 꼬지전은 또 왜 이렇게 야채들이 제각각이야?
단무지는 길고 버섯은 짧고 먹기 너무 불편한데? 요리 솜씨도 이런데 간호일은 잘하는 거 맞아? 이렇게 말하며 얄밉게 굴었었죠. 다행히 과일을 사놓고 온다며 장을 보고 뒤늦게 나타나신 어머님이 음식 준비를 도와주셨고, 어머님 눈치를 보던 형님도 한 손으로 조금씩 음식을 나르며 도와주는 척 하였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말 한마디 제대로 대받아치지 못했던 제가 너무 후회스러워 아직도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시아버님의 생신을 앞두고 있었어요. 나가서 외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집에서 간단하게 식사하는 게 나을지 생각하던 찰나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동서, 이번 아버님 생신 말인데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할까 하는데 어때? 네, 좋아요. 그럼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나랑 막내 동서가 가서 준비할게. 동서는 육아에 일까지 한다고 바쁠 거 아냐.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뭐라도 도울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나 막내 동서가 돌볼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얘기해서 1시간 일찍 퇴근하고 가서 준비하면 돼. 감사해요, 형님. 웬일로 저를 신경 써주는 게 이상하단 느낌이 들긴 했지만 둘에게는 없는 아이가 저희 집에만 있으니 진심으로 배려를 해주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그게 큰 오산이라는 걸 늦지 않게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아버님 생신날이 다가왔어요. 음식 준비는 도우지 못했으니 케이크라도 사가야지 하며 어른들도 드실 수 있을 만한 달지 않은 고구마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작은 선물과 함께 집으로 찾아가 벨을 누르는데 한참이 지나도 반응이 없었어요. 5분, 10분 시간이 흘러 남편이 결국 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희 집에 도착해서 계속 벨 눌렀는데 혹시 안 들리시는 거예요? 뭐, 집이라고? 우린 첫째가 밥 사준다고 해서 셋째랑 같이 나왔지. 첫째 아가, 너 둘째한테 얘기했다 하지 않았니? 당신 혹시 형수한테 얘기 들은 거 있어? 형네가 밥 사준다고 나가서 드시고 계신다는데? 뭐? 분명 나한텐 집에서 간단하게 하자고 했었어. 식사 준비는 형님하고 동서가 한다고 해서 일부러 케이크 사들고 온 건데. 너무 어이가 없어 기가 차더라고요. 씩씩대며 저희는 식사 중이라는 한식집으로 찾아갔어요. 예약자를 묻는 직원에게 형님 이름을 대니 창가 쪽 룸으로 데려갔고 똑똑 하는 노크 소리 이후 문을 여니 모두의 시선이 저와 남편에게 집중되었어요. 식탁을 보니 이미 식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듯 보였죠. 저희를 보자마자 입을 뗀 건 형님이었어요. 어머, 동서! 원래는 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나나 막내 동서가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외식으로 바꾸자고 문자 남겼는데 못 받은 거야? 전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문자 내역엔 형님에게 온 건들은 하나도 없었죠. 전 핸드폰을 들이밀면서 말했어요. 이것 보세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형님이 보낸 문자는 없다고요. 육아에 일까지 한다고 정신없어서 삭제한 거 아니야? 난 분명 문자 보냈어. 그럼 어디 문자 내역 보여주세요. 자꾸 문자를 보냈다며 우기는 형님에게 그러면 그 보낸 문자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니 조금은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서와 눈을 주고받더니 자기 핸드폰을 뒤지더라고요. 이걸 어쩌나? 내가 문자 내역이 쌓이는 게 싫어서 바로바로 삭제를 하거든. 정말 보낸 거 맞아. 그때 막내 동서도 옆에 있어서 봤다고. 그치? 맞아요. 저랑 아버님 생신 관련해서 상의하다가 외식으로 결정됐을 때 둘째 형님한테 문자 보낸다고 핸드폰 뒤적이는 걸 봤어요. 두 사람이 짜고 치니 저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전 억울하고 어이없는 이 상황에 잠시 벙찐 채 있었더니 안절부절하던 어머니께서 입을 떼셨어요. 아이고, 서윤애미야. 나라도 전화를 해줬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어서 앉아라. 둘째도 어서 앉아. 오느라 고생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늦어서 저희가 죄송하죠. 참,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 별거 아니고 아버님 요즘 무릎 쑤시다고 하셔서 관절약이랑 영양제 드리니 어머님하고 같이 챙겨 드세요. 전 뒤늦게 아차 싶더라고요. 어른들 앞에 계신데 너무 큰 소리를 냈나 싶으면서 아직까지 억울한 이 심정을 풀 수가 없어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전 가방에 봉투를 꺼내 시부모님께 내밀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큰 돈은 아니지만 어머님, 아버님 같이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옷도 사 입으시라고 넣어봤어요. 아이고, 뭐 이런 걸 신경 썼어. 소윤이 챙기기도 바쁠 텐데. 고맙구나. 제 봉투를 받아들며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는 아버님 옆으로 봉투를 빤히 바라보는 동서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본인도 머쓱했는지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런 저와 동서를 본 형님이 곧 얄밉게 한마디 거들었죠. 우린 밥 거의 다 먹었는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뭐 좀 시켜줄까? 그 얘기를 듣던 남편이 절 보더니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어요. 그래, 당신 뭐라도 먹어야지. 아까 바빠서 점심도 못 먹었다며. 어머, 형님, 그 병원은 밥 먹을 시간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역시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좋은 건 없네요. 남편의 얘기를 듣자마자 또 이때다 싶었는지 뺀질대는 동서의 입을 한 대 치고 싶었지만 휘어지지 않는 입꼬리를 겨우 올려대며 말했어요. 밥 먹을 시간이야 당연히 보장되는데 내가 속이 안 좋아서 그냥 건너뛴 거야. 제 얘기를 들은 어머님은 걱정되는 말투로 물었어요. 서윤애미, 속은 왜 안 좋은 게야? 잘 챙겨 먹고 다녀야지.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저희 케이크 불까요? 제 말에 남편이 상자에 케이크를 꺼내어 초를 꽂았고 저희 모두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수줍게 볼을 밝히던 아버님은 모두들 고맙다며 초를 불었고 저흰 박수를 친 뒤 케이크를 잘라 접시에 옮겼어요. 접시에 옮기는 건 제가 했는데 동서가 재빠르게 옮겨진 두 접시를 낚아채더니 시부모님에게 주면서 비아냥대며 얄미운 아량을 부리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고구마 케이크 먹다 보면 좀 물려서 입맛에 맞을진 모르겠지만 맛있게 드세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저와 동서를 번갈아 보았고 곧 아버님이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며 말했어요. 고구마 케이크 달지 않아 우리가 먹기엔 제일이지. 잘 먹을게 둘째 아가. 고맙다. 나도 고구마 케이크를 제일 좋아한다. 잘 먹을게 아가. 뒤이어 어머님마저 좋게 말씀해 주시니 괜히 저의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전 동서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쳐다보았고 동서는 저의 눈빛을 받았는지 저와 눈을 한번 마주치곤 곧바로 눈을 피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시부모님의 따뜻한 배려가 저를 더욱 힘나게 해주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나저나 동서는 속이 왜 안 좋았던 거야? 지금 케이크도 잘 못 먹는 것 같네? 간호사란 사람이 본인 몸 하나 간수 못해서 다른 사람을 간호해줄 수야 있겠어? 아무리 간호사라고 해도 아침에 먹은 게 부대끼면 속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고작 이런 문제로 다른 사람 간호하는 게 문제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아침부터 뭐 얼마나 거하게 먹었길래 속이 부대껴? 이거 어머님 아버님 영양제 드릴 게 아니라 동서야말로 유산균 좀 챙겨 먹어야겠네. 서연이 이유식한다고 만든 게 양이 많아서 남은 잔반 좀 같이 먹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유산균은 꾸준히 챙겨 먹고 있고요. 걱정 감사해요, 형님. 제가 조금이라도 어깨 피고 있는 걸 보지 못하는 형님은 아까 전 했던 말들을 괜히 꺼내며 걱정하는 듯 비꼬아가며 묻기 시작했고 전 질문에 지지 않고 받아치며 마지막 형님이라는 단어에 악센트를 조금 더 세게 말하니 그제서야 형님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아 참, 그래 서윤이는 어떻게 하고 온 거니? 장모님이 봐주고 계세요. 딸아이 이름을 듣고 아차했는지 뒤이어 묻는 어머님의 질문에 남편이 케이크를 다 먹고 포크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사드니 고생이 많으시네. 다 늙어 어린아이 보기 힘들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 평소엔 베이비시터가 보는데 아버님 생신이라니까 엄마께서 먼저 서윤이 봐줄 테니 데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생시 축하드린다는 말도 대신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허허, 사돈에게 고맙다고 전해주고 다음엔 우리 집에 서윤이 데리고 오거라. 우리도 봐주마. 네, 그럴게요, 아버님. 호탕하게 웃으며 말하는 아버님에게 방긋 웃으며 대답하였고, 그걸 본 형님이 또 태클을 걸기 시작했어요. 동서, 설마 서윤이를 베이비시터한테 맡기는 거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베이비시터가 나쁜 짓이라도 하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런 대담한 짓을 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로 검열된 시터들만 면접 보고 꼼꼼하게 뽑는 거라 믿을만 해요. 집에 맘카드 설치해서 저랑 서윤 아빠가 종종 보고 있고요.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그건 서방님 벌이가 좋아서 지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네. 아무래도 소득 기준은 초과라 비용은 전액 저희가 부담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도 된다니 다행이네. 침착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제 모습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여전히 비꼬는 듯한 어투로 말하는 형님을 보던 아버님이 단골 질문을 어김없이 던졌어요. 첫째 아가, 그래서 너는 언제 손주 소식 들려줄 거니? 셋째도 이제 결혼한 지 4년 넘지 않았어? 에이, 아버지, 요즘 딩크족이라고 아이 없이 사는 부부들 많아요. 아버님의 허를 찌르는 질문에 입맛이 가셨는지 형님은 케이크 조금 남은 접시 위에 탁 소리나게 포크를 내려놓았고 그런 형님 태도에 눈치를 보던 아주버님이 급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세상이고 뭐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아이가 있어야 비로소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야. 너희도 너무 늦지 않게 소식 들려주도록 하거라. 이도 참, 밥 맛있게 먹으러 와서 잔소리는 그만합시다. 어머님의 제지로 아버님의 헛기침을 마지막으로 짧은 침묵이 오갔고 형님과 동서는 노력해보겠다며 되도 않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시아버님의 생신은 파했습니다. 뭐 하나라도 꼬투리 잡으려 안달이 난 형님과 동서를 상대하고 나니 온 진이 다 빠져 몸살이 날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 고열로 인해 몸져 눕는 심세가 되었답니다. 남편에게 얘기를 들은 건지 어머님이 찾아와 병간호를 해주셨어요. 아이고, 얼굴 헬스케진 것 봐. 어제도 제대로 된 식사 한 번을 못하더니 아주 뼈밖에 없구나. 일단 죽이라도 먹자. 맑은 흰죽을 뜨거울까봐 후 불어가며 떠먹여주시는 어머님에게 전 연신 감사하단 말만 남겼어요. 그렇게 죽을 모두 비우고 얼음이 담긴 주머니를 이마에 올려주신 어머님이 몸이 너무 약해진 것 같다며 아버님께 말해 한약이라도 쥐어주신다는 걸 두 손을 저어가며 괜찮다고 말렸지만 결국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전화를 하러 가셨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열이 떨어진 것을 본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 퇴근 시간쯤 누군가 배를 눌러 어머님이 뭘 두고 가셨나 봤더니 형님과 동서더라고요. 어쩐 일인가 하여 문을 열어주니 팔짱을 낀 채 삐딱한 표정으로 절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 형님, 동서,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인연 보세? 손님이 왔으면 먼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게 예의 아닌가? 순간 전 제가 뭔가 잘못 들은 건가 했어요. 다짜고짜 찾아와 욕짓거리라니. 전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어깨를 밀치며 안으로 들어오던 둘은 겉옷과 가방을 소파에 벗어던지며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아프단 사람이 참 멀쩡해 보이네. 이거 꾀병 부린 거 아니야? 좀 누워서 쉬었더니 열이 좀 내려간 거예요. 그나저나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아버님이 큰형님한테 형님 아프니까 한약 좀 지어서 갖다 바치랍디다. 도대체 아버님하고 어머님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저렇게 형님한테 쩔쩔매는 거예요? 제 물음에 동서가 커다란 등치에 걸맞는 큰 소리로 대답했고 전 그제서야 이 상황이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분명 엄살 부리면서 불쌍한 척 해댔겠지. 이 여우 같은 년. 우리가 무슨 네 심부름꾼인 줄 아니?
서윤이 방에서 자고 있어요. 목소리 줄이세요. 그리고 전 한약 괜찮다고 극구 사양했고, 그걸 형님한테 시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요. 그러니 여운이 뭐니, 전 그런 욕 들을 이유 없습니다. 용건 끝나셨으면 나가주세요. 앙칼진 형님의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고, 전 행여나 자고 있는 서윤이가 깰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며 그 둘에게 나가달란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난 형님이 제 머리채를 잡는 거예요. 이년이 끝까지 싸가지 없게 어디 형님한테 나가라 마라 명령이야!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다짜고짜 잡힌 머리채에 내려간 열이 다시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전 겨우 손을 뿌리쳤고 옆에 선 동서는 말리기는커녕 옷과 가방을 챙겨 형님에게 건네주더라고요. 너 명심해. 네가 어떻게든 두 분 꼬셔서 조금이라도 니네 목 더 챙기고 싶은가 본데 어림없어. 장남은 내 남편이고 한 번만 더 어머님 아버님한테 꼬리치는 여우짓 하면 그땐 이 정도 머리끄댕이로 안 끝날 줄 알아? 끝까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던 형님은 동서가 주는 겉옷을 챙겨 입으며 집을 나갔고 그제서야 전 서러움에 복받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울기 시작하니 아까 큰 소리로 떠들던 형님과 동서의 모습에도 깨지 않던 서윤이가 덩달아 울며 깼어요. 뒤늦게 약봉지를 사들고 돌아온 남편이 울고 있는 저와 서윤이의 총체적 난국인 모습을 보더니 놀라 헐레벌떡 왜 우냐고 많이 아프냐고 제 이마를 짚어주었고 전 일단 서윤이부터 달래어달라고 말한 뒤 호흡을 가다듬으며 진정을 가했죠. 그렇게 제 울음이 그칠 때쯤 서윤이도 다시 잠들었는지 조용해졌어요. 그리곤 남편이 다시 거실로 나와 약과 물이 담긴 컵을 가져다 주며 자초지종을 물었고 전 아까 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죠. 그랬더니 흥분한 남편이 당장 형에게 전화하겠다며 날뛰었지만 더 이상의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전 겨우 말렸고 또다시 오른 열 때문에 침대에 다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죠. 저를 보살펴주던 남편은 옆에서 아버님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왜 형님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죠. 어제 아버님 생신 때 형님은 자기 친한 친구가 한의사라며 한약을 지어 갖다 주었고 그 얘기를 들었던 아버님은 형님의 친구가 한의사라고 하니 제 한약도 형님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었죠. 아버님은 그건 왜 묻는지 물어보셨지만 전 아무 말도 말라는 듯 남편에게 입에 검지를 갖다 대며 고개를 가로지었어요. 아버님의 부탁으로 인한 오해가 이런 갈등을 빚었다는 것에 괜히 본인 탓이라 자책하실까 우려가 있었죠. 남편은 별것 아니니 쉬시라며 전화를 끊었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자기한테 전화를 하라며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일단은 알겠다며 남편을 진정시켰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형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라 전화를 받지 말까 고민도 했지만 어찌됐건 가족이고 언젠간 마주칠 사이니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목소리가 꽤 나긋나긋하더라고요. 동서, 별일 없지? 네, 뭐 별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보다 어쩐 일이세요? 어머, 동서도 참. 우리가 뭐 꼭 무슨 일 있어야 연락하나? 몸은 좀 어때? 단순 감기 몸살이었어요. 지금은 전혀 문제 없고요. 그렇다면 다행이네. 아니, 우리 아버님이 어찌나 동서를 생각하는지 꼭 동서한테 한약을 갖다 주라고 내가 아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지금 한약 한 달치를 지었어. 그래서 이걸 좀 갖다 주려고 하는데 오늘 퇴근 후에 별다른 약속 없지? 네, 뭐 약속은 없지만 서윤이 때문에 제가 어딜 가긴 좀 어려워서 형님이 직접 저희 집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그럼 뭐 나나 막내 동서가 봐줘야 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야지. 막내 동서랑 이따 7시에 갈게. 네, 그러세요. 끝까지 사근사근 전화를 마치는 형님을 보고 딱 눈치가 가더라고요. 아, 옆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계시겠구나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퇴근 후 베이비시터를 집에 보내고 집을 간단하게 치웠어요. 하필 오늘따라 남편은 일이 늦게 끝난다고 하였고 결국
그 둘과 삼자 대면을 하게 되었어요. 약속 시간 10분 전 벨이 울렸고 전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그 둘을 맞이하였어요. 그들 또한 삐딱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한약 박스를 건네주었고 전 고맙다는 말과 함께 박스를 받아 식탁 옆에 내려두었죠. 그 둘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소파에 겉옷과 가방을 내려둔 뒤 테이블에 자리를 잡아 앉았고 이후 전 미리 내려두었던 원두 커피를 찻잔에 옮겨 담아 둘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에디오피아에서 수입해온 원두를 직접 간 커피예요. 맛이 꽤 좋을 거예요. 드세요. 어머, 병원에서 일하면서 차고 넘치게 마시는 게 커피인데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야. 동서가 일하는 병원 의사들은 동서 참 답답해 하겠다. 그렇게 뜨거운 커피는 됐고, 뭐 혹시 주스 같은 건 없어? 아까와는 확연히 달라진 말투에 아까 통화할 때 옆에 아버님이 계셨겠구나 했던 제 예상은 거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전 냉장고를 한번 살펴보고 주스는 없는데 그냥 커피 드시면 안 되냐 물었고 기어코 주스가 드시고 싶다는 형님에게 그럼 편의점 좀 다녀올 테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죠. 동서, 난 오렌지 주스로 부탁해. 설마 내가 한약까지 갖다 줬는데 이 정도로 서운해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네, 한약은 잘 먹을게요. 혹시라도 서윤이 깨면 바로 전화 좀 주세요. 형님, 전 콜라요. 간단하게 외투를 입고 지갑을 챙겨 나가는데 그 와중에도 원하는 음료를 외쳐대는 형님과 동서에게 꽉 쥔 주먹을 뒤로 숨긴 채 문을 닫았죠. 그렇게 편의점에서 오렌지 주스와 콜라를 사들고 가는 길에 혹시라도 서윤이가 울며 엄마를 찾진 않을까 걱정되어 맘카를 켜보았어요. 그리고 둘만 남겨진 집에 오가는 대화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내가 진짜 입간년 때문에 이런 심부름까지 해야 하냐? 그러게. 혜진이 너도 진짜 대단해. 나 같으면 아무리 아버님이 옆에 있어도 그렇게 곱게 전화하진 못했을 거야. 나라고 뭐 좋아서 그랬겠냐? 그 노인네들 눈밖에 나봤자 좋을 게 하나 없어 그러지. 하여간 늙으면 뒤져야 하는데 노인네들 팔팔한 게 아주 100살까지 살겠어. 야, 넌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라냐?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잠깐 들은 대화임에도 손발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전 애써 마음을 침착하게 다잡으며 어플을 종료하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현관까지 걸어가는데 뭐가 그리 즐거운지 웃음소리가 복도를 다 울리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서자 둘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하던 대화들을 멈추고 웃음기 사라진 얼굴로 절 바라보며 말했어요. 꽤 오래 걸렸네? 저희 아파트 상가가 이쪽 동이랑 반대편에 있어서 앞에 있는 편의점이라고 해도 거리가 꽤 돼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전 오렌지 주스와 콜라를 주스잔에 따라주며 말했어요. 작은 아주버님은 오늘 많이 늦으시나 봐요? 일하는 알바생이 갑자기 못 나온다고 해서 대타 뛰고 있어. 주스잔을 건네주며 대답한 뒤 드시라고 말과 함께 저도 자리에 앉았어요. 지난주엔 내가 행동이 좀 경솔했어. 그 부분은 사과할게, 동서. 무슨 꿍꿍이인지 지난주 제 머리채를 잡았던 일을 먼저 사과하는 형님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채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동서도 알다시피 우리 남편이나 막내 동서 남편은 아버님 밑에서 건물 관리인으로 잡다한 이런저런 일 다 하는데 월에 얼마 받는 줄 알아? 얼마나 받으시는데요? 500. 고작 500 받으면서 그 뒤치다거리 다 한다고. 그런데 둘째 서방님은 본인 사업이라 쳐도 월에 못해도 1,000만 원은 거뜬히 벌잖아. 네, 그 정도는 벌죠. 형님 말씀대로 본인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동서가 뭘 모르나 본데 둘째 서방님 사업 자금을 누가 대줬겠어? 다 아버님이 대준 거야. 그런 탄탄한 기초 자본금 없었으면 그렇게 성공도 못했다고. 그래서 형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데요? 제 물음에 우물쭈물하는 형님 옆으로 동서가 이때다 싶었는지 큰 소리로 답하더라고요. 유산을 받지 않겠다 하세요. 건물 관리도 저희 남편들이 하는데 당연히 건물도 큰 아주버님하고 제 남편이 오롯이 받는 게 맞죠.
아니, 그게 무슨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유산을 포기하라니. 이 둘의 검은 속내가 뻔히 보여 슬슬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이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 아직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정정하시고 벌써부터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아버님이 동서 이뻐하니까 우리 남편들 월급 조금이라도 올려주라고 얘기 좀 해주라. 제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는 형님. 이건 또 무슨 소린지 더 이상 이 둘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다 싶었죠. 그런 얘기는 제3자인 제가 드리는 것보다 형님이랑 동서가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 얘기 또한 못 들은 걸로 할게요. 한약은 정말 고마워요. 잘 받았다고 저도 아버님께 말씀드리죠. 용건 끝나셨으면 돌아가 보세요. 저녁 시간대 지났는데 집 가서 아주버님하고 서방님 기다리시겠어요. 제 얘기를 들은 그 둘은 시계를 보더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냐며 불이 나게 짐을 챙기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곧이어 남편이 돌아왔고 아까 제가 편의점 다녀올 동안 둘이 대화하던 녹음본을 같이 보았죠. 다행히도 저희 집 맘카는 안방을 빼곤 모두 자동 녹화되게끔 설정을 해둔 터라 제가 들은 그 짧은 대화를 제외하고 전과 후 그 둘의 대화를 긴밀히 살필 수가 있었어요. 아까 들었냐? 에디오피아 어쩌고 하면서 또 유식한 척 고상한 척 하는 거. 응, 완전 재수없어. 아, 근데 여긴 저번에 왔을 때도 느꼈는데 집이 좀 큰 것 같지 않아? 이 정도 평수면 한 50평은 되려나? 50평 훨씬 넘지. 난 아직 30평인데. 나도 그래. 근데 우리 집은 평수가 훨 작은데도 이것보다 더러운데. 여긴 집도 넓은데 청소는 잘 돼 있네. 청소하는 도우미 아줌마 쓰나 보지. 간호일 하면서 어떻게 집안 청소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하겠어. 하긴 둘째 아주버님 버리면 도우미 하나 쓸만하다. 그치? 나 같아도 쓰겠어. 네 남편이나 우리 남편은 생긴 것도 제일 학급이면서 벌이도 변변찮고 잘못 잡은 것 같다. 둘째 서방님이 삼형제 중에선 제일 인물도 괜찮고 여러 방면으로 다 좋은데 하필 이런 늙은 여우가 물어가선. 맞아. 아우 나 진짜 아버님 건물만 아니었으면 당장 이혼했어. 아니 애초에 결혼도 안 했겠지. 이 인간 매일같이 코 골고 먹는 건 왜 또 그렇게 돼지같이 먹는지. 한 공간에 있기만 해도 닭살 돋는다니까? 그러게 내 남편은 딱 사오정에 네 남편은 딱 저팔계네. 이런 이야기를 하며 서로 키득키득 웃는 두 형님과 동서. 남편은 옆에서 보더니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걸 본 전 잠시 영상을 일시정지했어요. 저 두 인간 살고 있는 그 30평대 아파트 우리 아버지가 형하고 동생 결혼할 때 해준 거야. 우리는 손 하나 안 벌리고 둘이 아껴감을 모은 걸로 20평대에서 옮긴 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 나는 알지 여보. 허영심만 가득 찬 저 둘이 그런 것까지 알겠어. 전 떨고 있는 남편의 두 손을 꽉 붙잡아 주었고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아 진짜 너무 웃겨. 근데 저 한약은 얼마 줬어? 저거 내가 버리는 약재들로 구색만 맞춰달라고 해서 얼마 안 줬어. 내가 진짜 입간년 때문에 이런 심부름까지 해야 되냐? 그러게 혜진이 너도 진짜 대단해. 나 같았으면 아무리 아버님이 옆에 있어도 그렇게 곱게 전화하진 못했을 거야. 나라도 뭐 좋아서 그랬겠냐? 그 노인네들 눈밖에 나봤자 좋을 게 없어서 그렇지. 하여간 늙으면 뒤져야 하는데 노인네들 팔팔한 게 아주 100살까지 살겠어. 야, 너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냐?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곧이어 제가 아까 봤던 그 대화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 저 한약을 당장 가져다 버려야겠다고 맘먹었죠. 그나저나 저번에 내가 머리채 잡고 지랄한 거 혹시 노인네들한테 떠벌리진 않았겠지? 말했다면 진즉에 우리 불려가서 뭐라 했을 것 같은데 잠잠한 거 보니까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야, 우리 이따 얘 오면 제안 하나 할까? 제안? 무슨 제안? 유산 포기하라고.
그것도 안 되면 노인네들이 예뻐해주니까 네 남편하고 우리 남편 월급 좀 올려달라고 부탁 좀 해달라고 말해보는 거야. 전혀 안 들어줄 것 같은데. 당근 안 들어주지. 그냥 말만 던져보는 거야. 어떻게 반응하나. 까놓고 말해서 건물 관리는 네 남편이랑 우리 남편이 다 하는데 유산도 오롯이 받는 게 맞지. 둘 월급이라고 해봤자 서방님 한 달에 버는 것보다 한참 모자라는데. 그것도 맞지. 지는 돈 잘 버는 번듯한 남편도 있으면서 유산까지 똑같이 나눠받길 바라면 욕심이지. 고작 간호사인 주제에 의사인 우리 둘 앞에서 유식한 척 해대고 그깟 애 좀 있다고 유난해. 아휴. 그리고 노인네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꾸 애 타령하냐? 맞아. 아 진짜 그놈의 손주 타령 아주 지겨워 죽겠어. 지금 남편인지 돼지인지 모르는 이작자랑 같이 있기도 싫어서 각방 쓰는 마당에 손주는 무슨. 너네 아직도 각방 써? 음. 그러고 보니까 각방 쓴 지도 벌써 2년 다 돼가네. 막내 서방님은 가만히 있어? 최근까지만 해도 애교 부리면서 달라붙는데 피곤하다며 떼어놓고 있지. 아, 이제 또 거의 1년째야. 너흰 뭐 그냥 거의 쇼윈도 부부네. 이제는 형님이라고 부르기 싫어진 이 여자의 마지막 말에 둘은 서로 뭐가 그리 즐거운지 하하호호 웃어대다가 곧 제가 등장하였고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에 웃음기 싹 거친 얼굴로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 꽤 오래 걸렸네 하는 형님의 말을 뒤로 전 아는 내용이기에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씻고 나오니 허탈한 표정으로 가만히 핸드폰만 바라보던 남편은 곧 여자 볼 줄 모르는 바보 같은 형과 동생 때문에 제가 고생이라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며 남편을 토닥여 주었고, 당장 시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여주러 가겠다는 걸 조금만 참았다가 다음에 기회를 보고 다 같이 있을 때 말하자며 남편을 설득했어요. 물론 이 녹화 영상은 저장해 두었고, 때가 되면 꼭 밝히리라 다짐하며 꽤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또 육아와 병원 일에 바쁜 나날들을 지내며 대학 동기들 모임이 있어 반가운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맞다. 유진이 너 이번에 병원 옮겼다고 하지 않았어? 그중에서 제일 친하게 지냈던 유진이의 안부를 물었죠. 그러다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음, 땡땡 피부과라고 역 바로 앞에 있는 곳이라 교통이 편하더라고. 어, 땡땡 피부과? 거기 우리 형님하고 동서가 페이닥터로 있는 곳인데? 알고 보니 유진이가 이직한 병원은 형님과 동서가 같이 일하는 피부과였더라고요. 뭐? 그럼 혹시 김혜진이랑 이정은 맞아? 맞아. 어떻게 얘기 듣자마자 바로 안 해? 그 둘 형님 동서 사이로 친한 거 병원 사람들 다 알거든. 그리고 여기 부원장은 고작 그렇게 둘뿐이야. 여기 병원도 위치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되는 거지. 실력은 새 원장들 다 영꽝이야. 그나저나 그 두 부원장이 너네 시댁 식구라니 대박이다. 그 둘 병원에서 굉장히 소문 안 좋아. 그리고 유진이를 통해 들은 얘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간호사들한테 지들 스타킹 심부름은 기본이고 여기 건물주가 자기 시부모라면서 곧 자기들이 여기 병원도 인수할 거라면서 벌써부터 큰 소리 치고 다니고 더 대박인 건 여기 병원 대표 원장이랑 네 형님이라는 김 부원장이랑 서로 불륜 저지르는 걸 목격한 사람이 한 줄이 아니라는 거야. 최근에는 둘이 무슨 거래처 접대한다면서 영수증 끊어온 것 중에 모텔도 있더라니까. 그리고 네 동서라는 이 부원장은 허구한 날 밥 먹을 때마다 지 남편을 그렇게 욕을 하며 툴툴댄다. 뭐?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내가 이 병원에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식을 했어. 뭐 환영의 명목으로 시작한 회식이었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네 동서란 사람은 그때도 어김없이 자기 남편을 그렇게 흉보더라고. 그리고 네 형수는 그날 대표원장 옆자리에 앉아 있었거든? 내가 젓가락 떨어뜨려서 줍는다고 식탁 밑으로 들어가니까 서로 손을 잡고 있더라고. 그때 소문이 사실이란 걸 확신했지. 유진아, 혹시 그걸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걸 내가 받아볼 수 있을까? 이런 중요한 내용을 나만 알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증거 없이 말하긴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런데
부탁 좀 해도 될까? 두 손 꼭 잡고 부탁하는 제 모습을 본 유진이는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고, 이 엄청난 내용을 전 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얼른 형이나 진욱이한테 얘기해야지. 안 돼, 여보. 지금 말하면 괜한 불화만 일으킬 뿐이야. 우리 둘의 말뿐인 얘기를 아주버님하고 서방님이 과연 믿을까? 내가 유진이한테 부탁해 놓은 게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제대로 된 증거를 잡으면 그때 얘기하자.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당장 아주버님과 서방님께 전화를 하려 했고, 전 겨우 말려 진정을 시켰죠. 그리고 일주일이란 시간이 지나 저에게 두 가지 소식이 전해졌어요. 하나는 친구 유진이에게서 온 소식이었어요. 증거를 잡았다는 연락이었죠. 때마침 병원에 도난 사건이 있어서 원내에 CCTV를 돌려봐야 했고, 그 안에 형님의 불륜 현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 원장실에서 부둥켜 끌어안으며 키스하는 형님과 대표 원장의 모습이었어요. 그 장면을 유진이가 사진으로 촬영한 후 핸드폰으로 넘겨주었고, 전 듣기만 했던 형님의 불륜 장면을 바로 목격하니 뻔뻔하기 그지없는 이 둘의 모습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한 소식은 제가 간호생활 15년 만에 드디어 수간호사로 승진했다는 소식이에요. 제 사수이자 직장 상사였던 수간호사 언니가 늙은 어머니 복량을 위해 시골로 내려가야 해 관둘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를 제가 대신하게 된 것이죠. 대학병원 치곤 비교적 빠르게 수간호사가 된 격이었어요. 저는 이 승진 소식을 제일 먼저 남편에게 알려주었고, 저보다도 더 기뻐해주며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와 와인을 사올 테니 일을 마치자마자 집으로 늦지 않게 들어오라며 축하해 주었죠. 이후 친정집에 전화하여 소식을 말해주었고, 친정 엄마는 곧 눈물을 흘리며 축하해 주셨어요. 아유,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어. 정말 축하한다. 고마워요. 근데 엄마 지금 울어? 왜 울고 그래? 울긴 누가 울어. 엄마가 좋아서 그래. 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알아서. 처음 병원 실습한다고 나갔을 때 매일같이 울고 들어와서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음, 엄마는 언제적 얘기를 하고 그래요. 울먹이며 말하는 친정 엄마의 진심 어린 말에 저 또한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부유한 시댁과는 다르게 저희 집은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일반 중견기업에 30년 넘게 종사하시며 자식들에게 손벌리고 싶지 않다며 정년퇴임을 미루고 계시는 조금은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이제는 텃밭에 자라는 작물들을 보며 즐거움을 느끼시는 가정주부이신 어머니. 간호사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여성의 비율이 많았고, 소위 말하는 텃세에 빡빡한 스케줄 근무까지 더해져 제 첫 사회생활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어요. 그럼에도 전 꿋꿋이 버텨냈고, 무엇보다 이 일이 힘들긴 하여도 보람있고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과거를 잠시 회상하게 했던 친정 엄마와의 전화를 끊고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건강 잘 챙기며 지내고 계시죠? 그럼 우리 둘째 아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지. 서윤 애미도 서윤이도 서윤 애비도 다 잘 지내지? 네, 그럼요, 어머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승진을 하게 됐어요. 아이고, 우리 서윤 애미가 아주 대견한 일을 했구나. 승진이라니 정말 축하한다, 아가.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 제가 이번에 한우 잘하는 제보를 모셔서 함께 제대로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언제가 괜찮으세요? 에이, 얘는 한우는 무슨, 우리는 괜찮다. 그 돈으로 너희들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 먹어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진심으로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 이번에 승진 보너스도 나와요. 아이고, 그래. 그럼 너희 시아버지랑 상의해서 시간 말해주마. 다시 한번 축하한다. 우스갯소리로 보너스 얘기를 하니 하하하 웃으며 호탕하게 웃으시던 어머님이 곧이어 대답하셨고, 전 고맙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이후 퇴근 시간이 되었고 집에 가니 촛불로 된 길이 있더라고요. 그 길을 따라가니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있는 남편이 있었고 전 너무 감동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 프로포즈 때 이후로 처음 받아보는 이벤트에 전 연신 고맙단 말을 아끼지 않았고 그런 저를 남편이 꼭 안아주었죠. 도저히 이 분위기에선 형님의 불륜 현장 사진을 보여주는 건 어렵겠다 싶어 전 남편에게 그날은 그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 사진이 잊혀갈 때쯤이었어요. 어머님에게 기다리던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 시간이 어떠냐는 물음에 흔쾌히 알겠다 하였고 형님과 동선에도 오는데 괜찮냐는 질문에 기꺼이 괜찮다고 축하하는 자리에 더 많이 온다면 오히려 좋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약속한 일요일 저녁 예약자인 제 이름을 말하자 작은 룸으로 안내해 주었고 미리 주문도 해놓았던 터라 자리에 앉자마자 고기를 먹을 수 있게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투 플러스 한우만 고집한다는 소문난 한우집의 메뉴판 속 가격을 보더니 어머님이 놀래며 말씀하셨어요. 둘째 아가, 이거 가격이 너무 센 거 아니야? 우린 그냥 소고기집을 가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여기 맛집이라고 TV에도 나오고 꽤 소문난 곳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아버님도요? 그래, 고맙다. 잘 먹으마. 나도 아는 양반이 의료계 종사해서 물었더니 거 대학병원에서 수간호사 되려면 20년은 있어야 한다더라. 아주 대단하다, 둘째 아가. 승진 정말 축하한다. 제 어깨를 토닥이며 축하한단 말을 아끼지 않는 아버님에게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고 그 옆으로 형님과 동서의 대화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수간호사가 뭐라고 생쇼야? 그러게요. 누가 보면 병원 개업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그니까 의사 시다발이 중 대빵인 거잖아. 한유 중에 제일 가는 한유면 뭐해. 그래봤자 한유인데. 잠잠한가 했더니 역시나 비아냥거리며 저를 무시하는 형님과 동서였죠. 심지어 간호사를 하녀와 같은 취급을 하면서 말이죠. 그 전이었다면 어른들 앞이니 참자. 그래 걔는 지져라 하면서 무시하고 넘겼을지 모를 일이지만 그 둘의 실체를 너무나도 많이 알게 된 지금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형님, 그리고 동서. 저는 지금껏 두 분이 저를 그렇게 무시하시길래 얼마나 행실이 올바른가 했더니 오히려 개차반이던데요? 뭐? 무슨 헛소리야,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그래요, 형님. 큰형님하고 제가 뭘 어쨌길래 개차반이라는 소리를 하세요? 아직까지도 뻔뻔하게 큰 소리를 내는 둘의 모습에 전 핸드폰을 꺼내들어 전에 맘카로 녹화해둔 영상을 틀어 보여주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축하해주시는 이 좋은 자리에 이런 소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만 이걸 다 듣고 보았음에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응? 그게 뭔데 그래? 괜찮으니 틀어봐라. 제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핸드폰 영상을 들이밀자 궁금하셨던지 아버님이 대답해 주셨고 전 맘 굳게 다잡고 보시라는 말을 끝으로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그리고 영상이 나오자마자 형님과 동서는 사색이 된 채 영상이 재생되고 있음에도 저에게 소리치며 말했죠. 동서,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지금 우리 몰래 촬영한 거야? 몰래 촬영이라뇨, 형님. 맘카라고 서윤이 때문에 제가 집안에 설치해둔 게 있다고 아버님 생신 때 분명 말씀드렸는데요. 맘카인지 뭔지 그게 도대체 뭔데? 애도 없는데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 맘카는 집에 있는 CCTV 같은 거예요. 실시간 녹화되는 거고요. 본래 목적은 아이를 지켜보기 위함인데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저도 몰랐네요. 전 다른 분들이 혹여라도 놓치는 장면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시끄럽게 소리치는 형님의 말에 대답하면서 영상을 잠시 정지했어요. 당신 조용히 못해? 재수씨, 어서 영상 마저 틀어보세요. 전 아주버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을 다시 재생하였고 어머님과 아버님은 본인들의 뒷담화가 나오자 허업하며 숨을 들이키신 후 아이고 아이고 하며 무릎을 치며 우셨어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보. 어머님, 아버님,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건데? 각방 쓰자면서 나를 피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우리 집 돈을 사랑한 거였어.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건지 잠시 멍 때리던 동서는 뒤늦게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였지만 제 남편이 그걸 막아섰죠. 그리고 이어진 서방님의 말에 동서는 울며 용서해달라고 빌었고 서방님은 조용히 하라며 동서를 밀쳤어요. 그리곤 바닥에 널브러진 채 자포자기한 얼굴로 울던 동서는 형님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이 일꾼인 거 다 인연이라고. 난 그냥 따랐을 뿐이야. 더 약은 건 바로 얘라고. 너 진짜 조용히 못해? 이후 서방님은 동서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도록 입을 큰 손바닥으로 막았고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계속 아니라며 자기가 함정에 빠졌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어느덧 영상은 형님과 동서가 저희 집을 나서는 것까지 모두 재생이 되었고 전 다시 핸드폰을 가져와 하나의 사진을 찾아 아주버님 앞으로 보여주었어요. 바로 형님의 불륜 현장이었죠. 아주버님은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한 채 형님에게 따귀를 날리셨고 그렇게 제 승진 축하 자리는 풍비박산되었답니다. 자세한 얘기를 이후 남편에게 들어보니 형님과 동서는 결혼 전부터 건물주 아들인 걸 알고 계획적으로 아주버님과 서방님에게 접근하였고 유산을 건네받으면 본인들 이름으로 건물 몇 채 돌리고 이혼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죠. 형님과 동서의 선 넘은 욕심과 허영심은 본인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헛된 것들이었죠. 그 이후로 형님과 동서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하나 없이 이혼당했다고 합니다. 형님과 동서 사이도 멀어질 대로 멀어져 이제는 서로 보기만 하면 물어뜯는 앙숙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불륜 남녀로 소문나버린 대표 원장과 형님은 의사협회에서도 왕따를 당했고 병원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이 소식을 들려준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진아, 나 때문에 실업자 돼서 어떡해? 미안하고 고맙네. 괜찮아. 그런 불륜이 난무하는 더러운 병원에선 나도 일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나도 이참에 좀 쉬면서 애들 좀 보려고. 워킹맘 이거 여간 힘든 게 아니잖냐. 유진이의 마지막 말이 와닿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간다는 건 아직까지 꽤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회사 눈치 보랴, 아이 눈치 보랴, 집안일 하랴.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일하시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 워킹맘들 모두 힘내시고요. 이후로 저에겐 시댁에 스트레스 주던 둘이 사라져서인지 곧 평화가 찾아왔어요. 모든 일이 밝혀지던 그 일이 있고 이후 며칠이 지나 둘째 임신 소식을 들었고 이 소식은 모두에게 지금까지 일들을 씻어줄 만한 힘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님은 그런 저를 얼싸안은 채 고맙다고 오셨고 시아버님도 저의 어깨를 두드리며 둘째 아가가 우리 집의 복덩이라며 축하한다고 고맙다고 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혹시라도 이 일로 저를 원망하진 않을까 걱정도 되었던 아주버님과 서방님은 되려 저에게 그런 사기 결혼을 더 늦지 않게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다 하셨고 저도 괜한 걱정을 하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답니다. 그렇게 시댁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